이 많은 브랜드 중에 눈에 띄신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여러분이 아는 브랜드에 여러분이 모를 만한 이야기입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쓸패잡 002입니다. 알쓸패잡은 우리 주변에서 봤지만 인식하지 못한 것들,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이야기들, 대화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등등등 패션에 관해 짧고 넓고 빠르게 다룰 컨텐츠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시죠. 한국 브랜드, 유명한 패션 브랜드를 보면 당연히 외국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먼저 MCM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넨이라고 써있어서 독일 브랜드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1976년 독일 미넨에서 만들었지만 2005년 한국의 성주그룹이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한국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기가 조금 떨어진 것 같지만 중국에서는 꽤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준지입니다. 정욱준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한국 스트릿 브랜드인데요. 유학이 아닌 한국에 있는 S모드를 졸업했습니다. 원래 S모드는 프랑스에 있는 패션 학교인데 그 S모드의 한국 캠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태원 클라스에 박세로이가 많이 입었습니다. 멋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빈티지 감성이 들어있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옷이 멋진 걸까요? 사람이 멋진 걸까요? 제 생각엔 둘 다 찰떡이라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젠틀몬스터입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젠틀몬스터의 매장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눈이 갈 수밖에 없죠. 이런 파격적인 매장을 보면 당연히 해외 브랜드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11년 시작된 한국의 안경 브랜드입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세계적으로도 인기 있는 브랜드입니다. 2021년 기준 30개국에 400여 개의 매장이 있으며 기업 가치는 1조 원으로 평가받았으니까요. 기업 가치 1조 원이 얼마나 높은 건지 애매할 것 같아 비교 대상을 가져왔습니다. 무신사의 기업 가치가 2022년 2.5조라고 하니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LVMH 계열사에서 투자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근데 LVMH가 뭐냐고요? 바로 보시죠. LVMH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디올, 펜디, 지방시, 겐조, 루이비통, 셀린 이 중에 들어보신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돈페리뇽, 헤네시, 모에트 장동 이 중에서도 들어보신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LVMH는 투자자 아르노와 루이비통의 사장과 모에트 헤네시의 회장이 만든 회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명품 브랜드에 더해 수많은 명품들을 소유한 기업입니다. 패션뿐만 아니라 보석, 시계, 향수, 주류까지 다양한 명품을 소유하고 있죠. 시가총액 약 450조 원으로 프랑스의 1등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400조 원인 걸 보면 굉장히 큰 기업인 걸 알 수 있죠. 최근 2022년에는 아메리온도르의 지분도 일부 인수했습니다. 2022년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는 1위 트위터맨, 2위 판매왕, 3위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입니다. 네펜데스, 편집샵은 단순히 좋은 옷만 모아놓지 않습니다. 명품이면 명품, 스트릿이면 스트릿, 각자의 컨셉에 맞는 브랜드를 판매하죠. 네펜데스는 다이키스즈키가 만든 일본의 편집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엔지니어드 가먼츠, 니들스, 사우스트 웨스트 에잇 등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이 브랜드들은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게 아닌 네펜데스에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그러니 만든 사람의 컨셉이 강하게 들어가 있겠죠. 다이키스즈키가 네펜데스를 만들었던 시절 일본은 미국 패션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패션을 분석하는 문화에 관심이 많았죠. 단순히 미국 옷을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옷을 입는 방법, 옷의 소재, 단추가 몇 개인지 금장인지 아닌지 같은 작은 디테일까지 문화를 복사하는 수준이었죠. 그러다 보니 일본의 패션은 그 문화가 점점 정교하게 발전했고 미국과는 다른 일본만의 미국 패션 문화가 생깁니다. 그 문화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아메카지. 베르사체의 마지막. 비밀은 아무도 모른다. 미니멀리즘의 반대는 맥시멀리즘입니다. 그 맥시멀리즘을 추구하는 브랜드에는 베르사체가 있는데요. 베르사체를 만든 사람 지아니 베르사체의 이야기입니다. 1997년 7월 15일 지아니 베르사체는 지금은 호텔이 된 자신의 집 카사카수아리나에서 일어납니다. 아침 8시 반쯤 흰색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와 샌들을 차려입고 남자친구와 자주 가던 카페로 갑니다. 잡지를 보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들어가려는데 모자를 쓴 남자가 달려와 머리에 2발의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총을 쏜 사람의 이름은 쿠네넌. 그는 베르사체와 같은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는 4명을 죽이고 5번째로 베르사체를 죽인 후 8일 뒤에 자살합니다. 지아니 베르사체를 포함해 죽은 5명은 어떠한 연관성도 없으며 죽인 사람까지 자살했으니 왜 죽였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된 거죠. 라코스테 눈. 폴로 랄프로렌만큼 여름에 많이 보이는 브랜드 라코스테입니다. 인기가 많은 만큼 가품도 많이 존재하죠. 그 가품을 구분하는 수많은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목 뒤에 보시면 이렇게 라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차이점이 느껴지시지 않지만 같이 보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은 느껴지실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기 눈 쪽을 볼게요. 가품은 눈알이 한쪽만 있고 정품은 눈알이 두 쪽 모두 있습니다. 눈알이 두 쪽 모두 있다고 전부 정품은 아니지만 한쪽만
있다면 가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몽 짭퉁쇼. 2016년 한국에 꽤 유행한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발렌시아가의 디자이너로 있는 뎀나 바잘리아의 브랜드 베트몽입니다. 이런 느낌의 스트릿 브랜드인데 가격이 꽤 살벌합니다. 인기 있는 모든 것에는 가품이 존재하고 베트몽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베트몽은 독특한 기획을 합니다. 가품을 보고 베트몽 스타일로 바꾼 옷들을 내놓은 거죠. 짭퉁을 가지고 택만 바꾼 게 아니라 짭퉁을 보고 디자인을 변형해서 다시 생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베트몽을 따라한 가품, 그 가품을 따라한 베트몽인 겁니다. 제목은 오피셜 페이크, 즉 공식적인 가품이라고 지었습니다. 심지어 장소도 서울이 아닌 남양주의 한 창고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런 감성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인스타에서 감성 카페라고 하는 곳들과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저 때는 2016년이었죠. 그러니 잘 팔렸을까요? 네, 줄 서서 들어가고 모두 완판됐습니다. 저 이벤트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다릅니다. 짭퉁이 많은 한국을 조롱하거나 비판한 거다 라는 의견도 있고 참신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저런 기획을 생각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카라트 라이센스.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이런 작업복을 입듯 미국의 작업 현장에서는 카라트의 작업복을 입습니다. 멋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실용적이라 입죠. 하지만 우리나라 카라트 매장은 이 카라트가 아닙니다. 카라트의 라이센스를 가져와 유럽에서 만든 카라트 WIP라는 브랜드입니다. 라이센스라는 건 그 브랜드의 로고나 이미지를 이용해 새로운 디자인을 허용하는 겁니다. 코닥, MLB 이런 브랜드와 비슷하죠. 카라트 WIP는 많은 브랜드와 협업해왔는데요. 아페스, 스투시, 나이키, 컨버스 등등. 근데 이런 브랜드들과 협업한다는 건 브랜드가 좋은 의류를 생산하고 좋은 이미지나 감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겠죠. WIP는 라이센스 방식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폴과 헤지스. 두 브랜드 모두 우리나라 브랜드인 건 아실 겁니다. 빈폴은 삼성에서, 헤지스는 LG 패션에서 전개하는 브랜드입니다. 모두 대기업이죠. 예전엔 두 브랜드 모두 대놓고 폴로 랄프로렌을 따라한 느낌이었습니다. 비슷한 라인업에 로고만 다른 옷이었죠. 대놓고 폴로와 비교하고 빈폴과 헤지스를 비교하는 광고도 냈었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다 해외의 좋은 브랜드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브랜드들은 그것들과 경쟁하기 시작했고 빈폴과 헤지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빈폴은 새로운 브랜드도 론칭하고 로고도 바꾸고 헤지스도 많은 시도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클래식한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바꾸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 20, 30대의 감성을 사로잡기엔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인재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임원들이 인재를 이해하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맞춤 양복. 맞춤 양복에는 종류가 있고 급이 있는데요. 비스포크, 수미주라, MTM으로 나뉩니다. 비스포크는 영국식으로 장인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손바느질로 정성 들여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걸 접착심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붙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모두 손바느질로 처리합니다. 저런 접착심지는 오래 사용하면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스포크는 내구성이 좋습니다. 완전 수제로 만든 수트는 옷이 숨을 쉰다고 합니다. 모든 부분을 실로 연결해서 오래 입을수록 더 잘 맞고 탄력성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가장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수미주라. 이탈리아 방식으로 대규모 공장에서 분업을 해 수작업으로 진행합니다. 비스포크보다 가격이나 시간 면에서 효율성이 좋겠죠. 그리고 MTM은 미국 방식으로 효율을 가장 중요시하는 방식입니다. 접착심지를 사용하고 빠르고 저렴하게 제작하죠. 세계 3대 수트라고 불리는 브랜드는 체사레 아톨리니, 키톤, 그리고 브리오니입니다. 사실 세계 3대 이런 건 누가 정한 건 아니죠. 위 브랜드들은 아까 말씀드린 수미주라 방식으로 제작합니다. 그러니 세계 3대 수트 브랜드보다 더 고급으로 제작하는 방식도 있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의 티셔츠. 한때 여름에 이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인기가 있나 무신사를 봤더니 아직 순위권이네요. 근데 리는 티셔츠 전문 브랜드가 아닙니다. 100년이 넘은 데님 전문 브랜드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리의 청바지는 그닥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한국의 베럴즈라는 회사가 리와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나온 옷이 바로 우리가 많이 본 이 티셔츠입니다. 라이센스 상품이죠. 라이센스 방식이 싫으신 분들도 잠시만 봐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는 브랜드의 라이센스를 사왔습니다. 마케팅을 아무리 잘해도 좋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사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저 디자인의 감성이 먹혔고 많은 사람들이 리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대중들에게 리의 데님을 이해시키기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앞으로 계속 저 로고로 티셔츠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오래된 브랜드의 정통성을 보여주거나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라이센스 방식의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밀어내면 한국에서 카라트 WIP 같은 브랜드는 생기기 어려울 겁니다. IF 스튜디오는 옷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리셀가로 프리미엄까지 붙는 옷입니다. IF 스튜디오는 래퍼 빈지노와 그의 친구 2명이 만든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는 원래 옷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이유가 있습니다. 네, 원래 앨범 커버를 제작하는 아트웍이나 설치 미술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스튜디오죠. 그러다 굿즈 개념으로 티셔츠가 나왔고 순식간에 다 팔립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의류를 만들게 되죠. IF 스튜디오의 옷들은 디자인이 특별하기보다 색깔만 다른 로고 플레이 느낌이 강합니다. 감성으로 입는 옷이죠. 그런 옷들은 브랜드를 이해할수록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 IF 스튜디오의 아트웍을 보면 그 감성을 더 잘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복이 이뻐서 입대했다. 독일 국방군, 그러니까 나치 독일에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는 군복이 필요하죠. 나치 군복에는 흥미로운 설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를 이끄는 히틀러는 청년들을 군대에 모집하기 위해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다 생각난 방법이 군복이었죠. 군복을 이쁘게 만들면 그 옷을 입고 싶어서 청년들이 입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히틀러는 뛰어난 디자이너를 불러 군복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군복은 청년들이 판타지를 가질 정도로 멋있었고 히틀러의 전략대로 많은 청년들이 그 군복을 입기 위해 입대를 합니다. 그때 그 군복을 디자인한 회사가 휴고보스입니다. 청년을 모집하기 위해 히틀러가 머리를 굴린 건 설이지만 그 당시 나치에게 군복을 납품한 브랜드가 휴고보스였다는 건 사실입니다. 에르메스 색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명품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에르메스를 떠올릴 겁니다. 그 덕분에 여기서 사용하는 오렌지색 박스만 봐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죠. 근데 오렌지색이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건 우리의 환상 때문입니다. 1930년대 에르메스는 이런 베이지색 박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10년 후 오렌지색 박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물자 부족 현상이 일어나 에르메스의 우아함을 보여주는 크림색이나 베이지색 상자를 구할 수가 없었죠. 결국 아무도 원하지 않는 오렌지색 박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렌지색 박스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색깔 때문이 아니라 에르메스의 이미지 때문이겠죠. 알쓸패잡 002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중에 흥미로운 게 있으셨다면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느끼고 그것을 반영해서 더 재밌는 알쓸패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02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